지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국가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은 오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국가가 새롭게 안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세 국가의 이름을 따서 AUKUS, 오커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세 국가는 사이버 안보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호주에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올 수 있는 게요. 미국, 호주,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안보라든지 AI 쪽에서는 협력을 하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을 하고 만들어준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 안보 파트너십은 얘기하지 않아도 한 국가를 타깃을 하고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어떻게 된 게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고 그냥 대놓고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에 프랑스가 길길이 뛰고 있어요. 비판하는 어조도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주미 프랑스 대사 그리고 주 호주 프랑스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일까지 있었죠.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 르드리앙은 이거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주미 프랑스 대사 필립 에티엔느는 배신 행위다 라고까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미국, 호주, 영국 하면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파이브 아이즈 5국가 중에 들어가는 국가들이죠. 근데 5국가니까 2국가가 남았죠.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왜 제외가 된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황들을 보고 그리고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커스의 출범이 잘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지정학적인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도 맞고 근데 세계관이나 외교관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호주만큼 뉴질랜드를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뉴질랜드 측에서는 우리도 들어오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먼저 미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는 1980년대 중반에 한번 틀어진 적이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1984년 뉴질랜드에서는 이제부터 뉴질랜드는 뉴클리어 프리존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항모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들이 뉴질랜드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당연히 미국 측에선 펄펄 뛰었고 그래서 미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상당히 서먹해졌었죠. 원래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1951년부터 안저스 조약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1984년에 이 일을 겪고 나서 2년 후인 1986년 미국과 뉴질랜드가 더 이상 서로 안보 보장을 해주지 않기로 관계 청산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조금 서먹한 관계였는데요. 약 20년 후인 2010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뉴질랜드에 가서 웰링턴 데클레레이션, 즉 미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 회복이 좀 되긴 했었는데 원하는 만큼의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안저스 7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축사를 하면서 뉴질랜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한 태도가 달랐죠. 물론 뉴질랜드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이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였었는데요. 사실 이 호주가 이번에 얻게 된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는 어차피 비핵화 존이고 그래서 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뉴질랜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라고 뉴질랜드의 보수 야당에선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이죠. 캐나다의 경우는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이는 한 가지다. 한 명은 트위터로 알려주고 다른 한 명은 신문으로 알려준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죠. 물론 트루도 총리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오커스의 핵심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트루도 총리를 비판하는 보수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사이버 안보라든지 인공지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뒤처지면 어쩌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민당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려면 여기 같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캐나다 사람 2명은 어쩌란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원래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이 이 호주 측에 디젤 잠수함 12척을 팔기로 계약을 했었죠. 이게 무려 77조 원짜리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이 네이벌 그룹은 프랑스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핵 잠수함 기술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호주 측에서는 핵 잠수함 기술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호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약 8억 4천만 유로에 이미 들어간 돈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측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선택을 한 건데요. 이 위약금이나 또 여태까지 들어간 돈을 다 그대로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네이벌 그룹 입장에서는 플렉시 프로젝트가 좌초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앵글로색슨한테 또 당했다. 또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면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 패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었죠. 프랑스가 제국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강대국이 아닌 적도 없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군대를 가진 국가가 또 프랑스죠.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의 외교를 프랑스가 끌고 가고 싶어 하죠. 특히나 안보 부분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보다 유럽군이 주도하는 그런 안보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프랑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또 동맹국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유럽군의 주도가 되어서 유럽의 안보를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아메리카 is back. 그렇다면 돌아왔는데 프랑스보다는 미국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동유럽 국가는 우리가 러시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데 그만큼 프랑스는 신경 써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합병할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2대의 헬리콥터 항모를 러시아에 판매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기도 아니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 같은 상황에 러시아한테 헬리콥터 항모를 판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철회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무기를 넣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 껍데기만 파는 건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이번에 분개한 르 드리앙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는 중국하고도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호주도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하고는 안보, 그리고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반중국 전선에서 가장 선봉장으로 뛰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호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프랑스보다는 미국이 더 든든하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 쪽에 올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프랑스 측에서 하도 세게 반발을 하니까 최근에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측에서 참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2016년에 호주와 프랑스가 이 잠수함 계약을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호주가 시안을 받아보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다고 하죠. 호주의 국방부에서 원하는 기준에 이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이 맞추지 못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정말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2019년 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16개월 정도가 딜레이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호주 측에서는 이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같은 것들이 호주 측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서 자꾸 딜레이가 됐다라고 불만을 표했고 심지어 2018년에는 미국 해군 장관이었던 윈터 장관이 저기 다른 국가를 찾아보는 게 어때? 라고 호주 측에 정말 진지하게 조언을 했다고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측에서는 또 반박을 하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주 국방부에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런 큰 프로젝트라면은 딜레이 되는 일도 뭐 자연스럽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마디가 나왔어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Prenez un grip, donnez-moi un break. 프랑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분명히 프랑스한테 하는 이야기였죠. 제가 요새 프랑스어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말을 듣고 알아들어서 정말 기뻤는데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get a grip and give me a break 란 뜻이죠.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정신 좀 차려, 고마해라마.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마크롱 대통령이 주미 프랑스 대사를 다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도 없는 게 사실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인도태평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도 싶지만 사실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프랑스령이 꽤 많습니다. 뉴칼레도니아라든지 아니면 리유니온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만 하더라도 16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항시 7,000명 내지는 8,000명 정도의 프랑스 군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한다, 연합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달려와 주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달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중국이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길이 뛰는 것은 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전략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가 있죠. 일단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속도는 물론이고 그리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잠행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호주의 펄스 해군 기지를 떠나서 이 남중국해 쪽으로 올라가서 작전 활동을 할 때 그냥 디젤 잠수함이라고 한다면 작전 활동을 하는 게 14일에서 길어야 20일 남짓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하게 되면은 70일 그리고 길게는 80일 이상,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일전에 국방부 차관이었던 미셸 플루노이 차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중국의 전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봤을 때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의 대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탐지 기술이라든지 격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읽었었던 어떤 아티클에서는 거의 한 세대 이상 뒤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을 가지고는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펜타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형 잠수함을 52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62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은 모두가 핵추진 잠수함인데 중국의 경우는 7척만이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죠. 9월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쿼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구예요. 14년 전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오커스와 쿼드를 연기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오커스를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